이 122평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어야지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딴 코인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네, 저는 3년 전에 퇴사를 했고 그 파이어를 즐기고 있고 지금은 유튜브 하고 있고 책 쓰고 그리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세 상승장 내에서 조정장은 늘 있어 왔으며, 그게 이제 진짜 짧으면은 2주, 3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6개월 정도 조정장이 오는 경우도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 상승장을 빌어봐서, 그러니까 대단히 이상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보통 이제 반감기가 오면은 코인이 쫙쫙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3차 반감기 때도 보통 한 처음 두세 달 또는 넉 달까지 잠잠한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럭저럭 시나리오별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뭘 해도 안 된다. 투자의 큰 비밀을 알려주겠다. 상승장에만 투자하라는 것이다. 핵심은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구분하는 능력이다. 그게 사실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그건 모든 시장에서의 진리인 것 같아요. 사실 뭐 100년 전에 어떤 투기꾼의 회고록 뭐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고전이거든요. 이제 거기 제시 리버모어가 나오는 책인데, 거기서도 그 말을 하거든요. It's a bull market. 그러니까 이제 상승장이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상승장일 때는 보유해야 되고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반대로 그냥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시장 전체가 오를 때 따라 올라가야지 돈을 벌 수 있다. 그 한마디로 이제 뭐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그 중에서 시장에 맞서가지고 가는 그 주식이나 코인 찾는 거, 그건 상당히 어렵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럼 아마 다음 질문이 그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상승장과 하락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문제가 사실 있잖아요. 사실 뭐 그거를 딱 100% 나눌 수 있는 지표는 당연히 없어요. 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 가격이 121 평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장, 밑에 있으면 하락장,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121평보다 위에 있으면 우리는 투자를 하고, 121평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에도 이제 이런 그래프를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뭐냐? 비트코인이 상승장일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22평보다 위일 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었고요. 네, 이제 반대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21평보다 아래에 있을 때 투자를 했으면은 지속적으로 돈을 잃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번에 5월 1일 날 비트코인의 120일 이동평균선이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인이 갑자기 한 65,000불 원저리에서 그때 56,000인가 7,000 원저리까지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시 급반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두 시간 정도 122평이 깨졌다가 다시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안전하게 122평 위에 올라와 있죠. 참고로 지금 122평이 58,000불이가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5월 1일 날 매도하는 거를 준비까지 했었는데 이제 살짝 터치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살짝 터치하는 그 구간에 제가 마사지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끝나고 나오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도 안 해도 되겠네 해가지고 그날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등해가지고 다시 6만 불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매도할 이유가 이제 별로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아직 비트코인이 122평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내에서 조정장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121평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어야지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딴 코인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서는 코인들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전체 코인이 1000개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아마 50개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코인들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거는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일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1000개 알트코인 중에서 최소한 7,800개는 같이 올라줄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확률이 높고 훨씬 더 쉬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다 그분들은 이제 역사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과거 차트를 좀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세 상승장이 정말 끝났으면은 비트코인이 요 정도 추락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락을 가거든요. 50%, 60%, 70% 하락을 할 건 쭉쭉 빠지면서.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빠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횡보하는 거를 이제 보면은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5월 13일인데 근데 갑자기 이제 내일부터 또는 모레부터 쭉쭉 빠져가지고 고점 대비 25% 이상 빠진다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이상 빠져버리면은 이제 그건 더 이상 조정장으로 보기가 좀 어렵고요.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2017년에 김치 프리미엄을 무지하게 많이 거래를 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차익 거래했던 2017년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돌아가고 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빠졌다고 이제 대상성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팩트에 굉장히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2017년에 저희가 그거를 진짜 한 거의 1년 동안에 1000번 이상 거래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 있죠.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 커졌을 때는 40~50%까지 가기도 했는데 근데 그 대세 상승장 내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0 또는 마이너스로 돌아온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자산이 있으면 차익 거래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쪽이 자산이 싸고 이쪽이 비싸다라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이쪽 싼 데서 사가지고 비싼 곳으로 보내서 팔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무역도 그런 식으로 사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 싸게 살 수 있다. 그럼 이걸 싸게 사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웃돈 주고 판다 하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역이 이제 되는 건데, 근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해외가 싸고 국내가 비싸다라고 하면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국내로 보내서 팔면 돈이 남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국내에서 돈이 남는데 그럼 여기서 이 돈을 다시 해외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외환관리법이라는 게 외환거래법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한 사람당 해외에 그냥 보낼 수 있는 돈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만 불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10만 불은 보낼 수 있어. 10만 불 보내가지고 해외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김치 피임으로 돈을 먹었다. 자 근데 그러면은 10만 불을 이미 한 번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보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 거래가 해소가 잘 안 됩니다. 해소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계속 내가 해외로 돈을 보내가지고 코인을 사고 한국으로 보내서 김치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가격이 따로 논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사람들이 코인에 미쳐가지고 코인을 미친 듯이 막 샀어요, 근데 그럼 코인 가격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해외에도 물론 그러면 코인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좀 덜 오른다 하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해외는 이만큼 올랐는데 한국은 이만큼 올랐다라고 하면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고 이제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뭔가 코인이 크게 실망해가지고 코인을 쫙쫙 팔았어요. 그러면 코인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해외 거래소 이만큼 떨어졌는데 한국은 이만큼 떨어졌다 하면은 김치 비용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주변만 보시고 제 채널 댓글만 보셔도 돼요. 그럼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도 인내가 별로 없는데 코인하는 사람들 인내가 더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달 동안 장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주식시장이 20년 조정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쳤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달 동안이나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치 품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빠져나가고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고점 대비 25% 이상 빠지기 전에는 조정장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처럼 보이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들어갔다. 네. 근데 결국은 고점 대비 25% 이상 또 빠졌거나 아니면은 121선이 깨졌다라고 하면은 그때 손절하고 나가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그래서 손익비가 꽤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이 한 61,500불 정도거든요. 근데 121선이 58,000불이거든요. 61,500이 들어가가지고 58,000불 깨지면은 그때 손절하고 나가돼. 근데 61,500이 58,000을 안 뚫고 계속 7만, 8만, 9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손익비가 좋다. 왜냐면은 깨질 때는 3,000, 4,000
4천 불 정도 깨지고 벌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지금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쵸. 5%도 좀 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지금 120일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제 최근 120일 동안에 코인이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최근 60일은 조정받고 있지만 그 전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120일선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천천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한 열흘 후면은 58,000이 59,000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코인이 그 위로 버티면은 계속 이제 보유하고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손익비가 나쁘지 않아요. 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어떤 책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어떻게 코인으로 돈 버느냐라는 책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투자책들에 이제 불만이 많은 게 뭐 좋은 얘기는 많이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잘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지금 매수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팔 때는 어떤 조건이 오면 어떻게 매도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다 나와 있고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까지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들 한마디로 그 이 책에 제가 주장하는 전략들을 과거에 따랐다면은 얼마나 벌 수 있었는지, 성공했는지, 아니면 이제 중간에 좀 실패했으면 어느 정도 깨졌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죠. 아니 당연히 시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내가 이 전략을 과거에 이렇게 그 실행을 했다면은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었을까 그거죠. 네. 왜냐면은 사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제 과거 데이터가 투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니 그럼 뭘 보냐라는 게 이제 제 질문이죠. 너 미래 데이터 있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네 작은 두뇌로 직접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지라는 게 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그냥 시장이 얼추 과거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게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네 마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마디 맞나? 이번은 다르다? 그 대부분의 경우 한 8, 90%의 경우에는 이번도 똑같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번도 똑같다에 베팅하는 것이 이번도 다르다에 베팅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보통은 반감기가 온 후에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통 흘러가려 하면 2차, 3차 반감기 거의 비슷했는데 한 처음 석 달, 넉 달은 잠잠하거나 아주 가볍게 상승하거나 이런 정도였고 이제 그 후부터 비트코인이 혼자서 2달 동안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기 시작하고 걔가 뛴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가지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같이 막 신나게 이제 폭등하는 이제 그런 장이 한번 오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한번 세게 옵니다. 세게 온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비실거리다가 그 후에 마지막 광기의 장. 마지막 광기의 장은 언제 끝나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데 알트코인들끼리 지들끼리만 몇 배, 몇십 배 오르면서 파티하는 장. 그게 오면은 그때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나락.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반감기가 한 달이 좀 채 안 지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비슷하게 흐름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우리가 여름 휴가 갈 때 이제 그때쯤부터 장이 오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안 오르면 제가 틀린 거고요. 네.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할 매수를 추천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매수 지금 들어가 본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죠. 내가 맞다 또는 내가 틀리다 있잖아요. 근데 자 내가 틀리면은 121평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코인이 121평 위로 못 들어오면은 그때는 그냥 거기서 접고 이제 딴 거 하세요, 이제.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번 장은. 자, 근데 두 번째 시대 내가 맞다. 그럼 이제 이러면 지금 샀다고 하면은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때 한번 2차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좋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러니까 73,000불. 그러면은 그 위에 물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코인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날아갈 수가 있으면 그때 그 2차 매수인 것 같고 그러면은 그때 코인이 날아가다가 결국은 한번 또 횡보하는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횡보하는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할 때가 3차 매수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3번 정도 나눠서 투자하는 거. 58,000불에 왕창 샀는데 제가 틀려가지고 4만불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게 문제죠. 네.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특정 유튜버나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투자 승률을 유의미하게 50%를 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58,000불 들어가가지고 나 오른다고 믿었어. 그래서 이제 몰빵을 했어요. 근데 나 안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내가 58,000불에 다 들어가가지고 올라가면 내가 돈을 더 버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근데 그거는 반대 시나리오로 고려를 안 한 거죠. 지금 61,000불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작은 돈이 들어갔다. 그럼 58,000불 내려갈 때 그때 손절하는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미 왕창 들어갔어요. 5억 10억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5,000불 떨어졌으면 손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손절 못 하다가 그 6만 1,000불이 5만 8,000불 되고 5만 5,000불 되고 5만 불 되고 4만 불 되고 3만 불 되고 망하는 겁니다. 네. 그럼 또 5년 기다려야 돼요. 네. 아 맞아. 집까지 팔아가지고 몰빵을 했는 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어차피 망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망해도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이제 그 투자 마인드가 완전히 잘못된 것인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한두 마디 한다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망하실 겁니다. 네. 11월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는 주식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보통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시장을 적극적으로 안 하거나 아예 그 돈을 다 빼는 것이 11.499 50지옥의 골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그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 5월부터 10월까지의 한국 시장의 수익률을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서 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자기의 작은 두뇌를 써가지고 뭔가 이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난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월봉 데이터 뽑는데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요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한 10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3분을 쓰기 싫고 지는 분석을 안 하면서 뭔가 계속 주장을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가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네. 물론 안 좋을 때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11월부터 4월의 수익은 꽤 아름다웠으며 그것도 또 홀수회와 짝수회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홀수회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홀수회는 예를 들면 2024년 10월부터 25년 4월 왜냐면은 그럼 이제 두 달이 24년이고 넉 달이 25년이잖아요. 그건 저는 홀수회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 홀수회 11월 4월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커스피에서 IMF 후에 요 홀수 11월 4월에는 단 한 번도 손실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네, 반대로 이제 홀수 11월 4월이 좋았다면은 짝수 5월 10월이 최악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지만 지금 6개월 동안에 개점 휴업을 하고 한국 주식을 전부 다 뺀 상태입니다. 네, 지금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네, 물론 아직은 주식장이 떨어져 있지 않는데 작년도 되게 비슷했어요. 작년도 이제 7월까지 장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걸 바가지로 먹었는데 휴 다행히 어쨌든 이제 8, 9, 10월에 2,700였던 커스피가 2,200대로 떨어져가지고 역시 거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네. 올해는 어떨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5월, 10월이라는 거는 5, 6, 7, 8, 9, 10 연속으로 6번 그 이제 떡락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6개월 전체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6개월 내 흐름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비트코인은 맞았던 것 같고요. 미국 주식도 대충 맞았던 것 같고, 그 채권은 안 맞았네요, 보니까. 보면 이제 그 미국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재선이 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이번에. 왜냐면 이제 본인은 겨우 한 번만 그 이제 임기를 하고 내려간 대통령으로 역사 알려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두 번을 하시고 싶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게다가 상대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무조건 이기고 싶을 겁니다.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할 거거든요, 아마 바이든이. 왜냐면 트럼프는 바이든을 여러 차례 모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이기고 싶어 하는데 무조건 이기려면은 선거하는 그 언저리에 경제도 좋아야 되고 주식시장도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선거하는 그 언저리 10월, 11월 이때 경제가 안 좋고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바이든은 무조건 집니다. 그거는 미국 역사가 여러 번 그 증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경제를 부양할 겁니다. 그건 저는 바이든 형님을 믿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손실이 있었던 해가 1932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경제 대공황이었거든요. 이제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1929년 10월에 경제 대공황이 시작해가지고 1933년 초까지 갔다라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32년이 거기서 이제 가장 밑바닥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재선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고요. 그 후에는 재선 해에는 미국 시장이 늘 올랐습니다. 물론 적게 올랐을 때도 있었고 많이 올랐을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올랐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갑자기 2024년에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네, 왜냐면은 지금 경제 대공황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뭐 지금 그 미국 경제가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당연히 거품이 어느 정도 살짝 끼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거품이라는 것도 그냥 비싸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터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 시장은 97년 8년에도 벌써 비쌌거든요. 근데 99년에 미친 듯이 올랐고 2000년 3월까지도 미친 듯이 올랐다가 그때야 버블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버블이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향후 10년 동안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매우 안 좋다라고 봅니다. 네. 비싸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올해까지 일단 가지고 내년까지도 가지고 이제 한 26년부터 많이 비실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묘하게도 5로 끝나는 해에는 미국 시장이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데이터를 1880년대부터 왔는데 그때부터 5로 끝나는 해에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25년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미국 주식은 그 전에도 하고 있었고 그냥 비중을 줄이자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냥 한국 주식은 그냥 없앴습니다. 그냥. 근데 저는 한국 주식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10월 말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한국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 기업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뭐 딴 나라도 다 양도세는 있는 거니까요. 사실 근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이 그 주식 양도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이제 안 오르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없는 게 훨씬 낫기는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이게 원오프 이벤트잖아요. 한 번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코스피가 1200 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금리 있나요? 저도 모르죠. 그건 파월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저 당연히 알 수 없죠. 저도 분석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이제 뭐 코인 쪽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금리가 내릴 때 자산 가격이 오른다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 그 기준금리가 내렸을 때 코인이 오른 적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반대로 우리가 배운 거는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금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건 의외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리가 오를 때 그 주식이 오른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요. 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 주식 가격이 박살난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금리라는 거를 그렇게 엄청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주식 가격은 그 기업이 버는 돈에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어닝에서 좌지우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금리라는 것이 그 어닝에 영향을 미치긴 미치고요. 어떤 기업한테는 좀 많이 미치고 어떤 기업은 별로 안 미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간접적인 요소라고 이제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어떤 기업 CEO가 지금 금리가 오르네, 야 지금 당장 한 투자를 중단하라, 우리 상품 이제 팔지 마,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네. 그래서 금리가 영향 안 미친다고 말하진 않는데 좀 간접적인 영향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보다 우리는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예를 들면 코인 같은 경우는 수요는 뭐 ETF, 그리고 이제 공급은 반감기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어닝 같은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그 금리와 완전히 이제 반비례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장기 채권도 지금까지 늘 금리가 하락하고 플러스 가격이 이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주식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2022년에 연준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연준이들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연준이 말하는 거를 이제 정말 신의 그 바르침자를 바라보면서 심지어 새벽에 깨가지고 파월 의장이 하는 걸 라이브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 연준이들이 22년 전에는 사실 이제 많이 없었는데 22년에 아주 이제 큰 일이 있었죠. 한마디로 계속 제로 금리였던 금리가 갑자기 1년 만에 5.5%로 인상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 정도의 큰 충격은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제 기업가인데 돈을 빌렸어요. 변동금리로 빌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로 금리였는데 이러면 저는 이제 2% 가상금리를 해가지고 2% 이자를 내는 걸 빌렸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10억을 빌렸으면 2천만 원 이자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월 뭐 한 150만 원, 170만 원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금리가 5.5가 되면서 7.5%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7,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1년에. 그럼 그게 그 월 600만 원 이상 갚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170만 원에서 갑자기 600만 원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 정도 큰 충격은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금리가 지금 5.5인데 지금 이게 5가 되느냐, 4.75가 되느냐, 4.5가 되느냐 이런 거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사람들 많이 이자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자 부담이 이제 7,500만 원 내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6,500이 되냐, 6,000이 되냐 이런 걸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차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 경제 주체들의 그 결정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0에서 5.5 가는 건 그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 5.5에서 5가 되냐 4.5가 되냐 그거는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 몰빵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언제든지 블랙스원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블랙스원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대사건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정의를 봐도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떤 분야에서 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늘 블랙스원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어디에 몰빵을 했다가 그 자산이 날아가 버리면은 내 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분산 투자를 하려면은 보통 자산군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금, 코인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화폐 분산 한마디로 원화, 달러화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내 소득도 노동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투자소득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상당히 안전하고요. 더 가능하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자산을 다 놔두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 가져갈 수 없는 해외 일부 자산을 쌓아놓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맥시멈 분산 투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요번 11월 4월 동안에 저도 사실 금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제가 가진 자산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았습니다. 코인 빼고. 네. 놀랍죠, 그죠? 한 28%가 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네, 네. 근데 저는 기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금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좋았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금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그냥 미국 화폐 발행량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2008년 후에 금융위기 후부터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돈 찍어서 막지 뭐 이런 게 좀 너무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꽤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고 사실 뭐 밖에 뭐 식당에 가도 10,000원짜리 그 이하 식사를 거의 이제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돈 가치가 계속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쪽으로 돈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언제 그 사람들의 관심이 금 또는 비트코인으로 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침 올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역사를 보면은 주식시장이 빌빌거렸을 때 금의 수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70년대가 사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봐야 됩니다. 71년까지만 해도 근본위제였기 때문에 1아운스의 금이 35불 이렇게 딱 묶여 있었거든요. 71년부터 그게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 미국 주식이 굉장히 부진했죠. 그때 이제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였는데 그때 금이 엄청나게 올라졌고요. 거의 20배 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35불짜리가 나중에 거의 900불까지 갔으니까. 그다음 80년대, 90년대는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았죠. 그때 미국 주식이 거의 20배 올랐는데 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60%인가? 이렇게 수익을 기록했고요. 2000년대에는 또 미국 주식이 망했어요. 그때 이제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는데 그때 금이 꽤 많이 올라졌고요. 한 3배 이상 오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2010년대는 반대로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았고 금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의 상승 또는 하락장이 이제 좀 짧으면 한 10년, 길면은 15년, 20년 가는데 이제 그 구간 한마디로 이제 대세 상승장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올 때는 금이 부진했고 미국이 대세 하락장 또는 횡보장일 때는 금이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에 두 개를 섞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둘 중 하나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정확히 언제 뭘로 먹을지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아직도 금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10배 정도는 되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코인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향이 좀 잔뜩 있기는 하지만 저는 금도 합니다. 근데 둘 다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실 저라면은 10대 1로 투자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11억이면은 10억 금 1억 비트코인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반반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코인에 좀 더 비중을 둘 거라는 건데 물론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다만 근데 사실 10대 1의 비중은 제가 보기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왜 내가 11억 있으면 10억은 여기 두고 1억은 여기 둡니까? 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를 투자한다고 하면은. 네. 둘 다 변동성이 심한 자산인데. 네. 이더리움이요. 저도 이더리움을 일부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실망을 했고요. 요즘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더리움이 레이어 1 코인인데 그 확실히 요즘에는 그 레이어 1의 대세가 뭐 솔라나, 아발란치 이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번 상승 10배 이상 오르기도 했고 거기서 뭐 이제 민코인도 이제 많이 발행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쪽 생태계 쪽에서 스토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코인은 이제 기술력 플러스 스토리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NFT니 디앱이니 뭐 디파이 이런 걸로 많이 주도해 나가는데 요즘은 이제 확실히 좀 주도권을 솔라나 쪽이 좀 이제 뺏긴 것 같고요. 네, 물론 계속 이더리움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컴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솔라나 쪽이 좀 대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베이스 체인 뭐 이쪽도 이제 가세해가지고 그쪽 얘기도 좀 많이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은 이제 좀 사람들이 엄청 혹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좀 없다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가격이 그걸 반영하고 있고요. 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브로드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코인은 일단 어쨌든 전 좋다고 이제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좀 식상한데 물론 비트코인도 정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최근 2달 동안에 그 종저장을 잘 버틴 코인이 톤코인, BNB, WIF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거는 확실히 팩트이고, 예.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나스닥 버블을 한번 이제 경험해 본 사람이라서 AI 버블이 아직은 안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만큼 오르면은 가격이 이만큼 오르는 건 버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실적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가격은 여기가 있다라는 게 이제 버블이잖아요. 저는 근데 아직은 그 IT 버블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거기에 이제 그 소위 그 버블 슈퍼스타가 누가 될지는 저도 어리석어서 이제 알 수 없지만, 예. 저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기술을 구글이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래도 한 번은 컴백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요. 거기가 밸류에이션이 좀 별로 안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긴 높은데 대단히 높진 않아요, 구글이. 네. 그렇죠. 네. 전 별로 많이 안 들어온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 타이밍이 한마디로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그거 이제 이미 상장했을 때 가격이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도 사실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별로 그걸 사고 싶은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했겠죠. 그러나 계속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홍콩 ETF가 미국 ETF보다 유의미하다고 보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그 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 중국은 사실 거의 이제 불법이 거의 합법으로 변한 거가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중국이 이제 투자처가 그 별로 없다라는 거를 감안하면은 이제 많이 넘어올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중국에 아닌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중국 금융시장이 한국보다 좀 덜 발달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사실 ETF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심지어 중산층 정도죠. 왜냐면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미친 나라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미쳤냐 하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부동산에 상당히 많이 미쳐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이용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한 부부가 이혼을 하고 부동산을 사고 다시 합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 이제 부동산에 미쳐 있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ETF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끼웃끼웃 하는 것이 지금 확실히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 예. 근데 그 ETF를 발행한 곳이 다 본토 그 증권사들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본토 증권사가 발행했다는 거는 뭔가 본토에서 팔겠다라는 의지가 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걔네들도 아마 좀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홍보하니까 홍보할 그 이제 여력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에 붙었다 하면은 그때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제 입장에서 펀드를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그걸 이제 오를 때 본격적으로 홍보를 때릴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해놓다가. 네,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네. 네, 맞아요. 왜냐면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 가가지고 이거 사고 싶다 하니까 거기 직원들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런 게 있었나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장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분명히 그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는 비트코인 살 수 없나 하면서 이제 거기 뭐 ETF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국민성 자체가 도박성이 아무래도 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 몰리면 우르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단 이 ETF는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사고 파느냐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중국에 이제 어느 정도 되는 부자들은 다 홍콩에 기저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라는 건 몇백억 정도를 의미하는 건데 근데 그 정도 부자들은 진짜 그 중국에 모래알처럼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냥 뭐 어느 정도 부자인 거죠. 사실 큰 부자는 이제 아니고 요 정도만 되는 사람들 수천만 명이 있을 텐데 홍콩에 거의 다 기저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홍콩에서 자유롭게 그 ETF를 자기가 원하면은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외환이 자유롭지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이제 공산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 부자는 자유롭게 본인의 돈을 이제 핸들링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홍콩에 냅두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유리하죠. 이제 외국에 송금할 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홍콩 금융기관들이 중국 정부의 그런 이제 금융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시진핑한테 크게 밑보이면 제공을 아마 해주겠지만, 근데 뭐 사실 뭐 잔챙이 몇백억 부자들의 정보까지 다 제공해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중국 본토 부자들이 홍콩 기저를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돈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제 사실 환치기 비즈니스도 중국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퍼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홍콩에 법인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많은 이익을 남기죠. 이제 중국 본토에는 가져오는 이익을 적게 가져가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부자 성향상 이제 돈이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처를 찾을 거고 이제 지금 사실 최근 2달 동안 특히 ETF가 나온 후에 비트코인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쪽에 돈이 지금 별로 몰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르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쪽에 관심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들이 다 똑같죠 뭐. 일단 지금 주식은 제가 알기로는 좀 반등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물론 그것도 비트코인 ETF의 인기를 조금 빼앗았던 근거가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이제 부동산 쪽은 아직 좀 갈 길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중국 부동산이 너무 호황이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쪽에 관심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부동산에 미쳐있는 민족이니까요. 네. 아직은 뭐 이렇게 뭐 대세 상승장 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 부자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극소수입니다. 예, 극소수인데 근데 그 극소수 자본만 가지고도 큰 손이 된 거죠.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VPN도 있고 그 이제 좀 어느 정도 불법적인 OTC 마켓 이런 것도 다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 조용히 돈을 이제 해외로 내보내 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신나게 거래를 하고 있겠죠. 그거 제가 일부에서 좀 밝힌 것 같은데 일단 반감기가 온 후에 처음 2-3달 뭐 넉 달 정도 정도는 둘 다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좀 앞서갑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쫙 이제 먼저 가고, 그러면 이제 반감기 반년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부터는 이제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미친 듯이 오르고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다가 한번 둘이서 같이 조정 세게 받은 다음에 좀 빌빌거리다가 그 다음에 그 파이널 장에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순위도 훨씬 높죠. 네, 그 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차 반감기 후에 한 15배 정도 이제 오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10대 코인들이 한 60배, 70배 올랐나? 뭐 그런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3차 반감기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이 한 3배 반 정도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알트코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얼마더라? 8배, 10배? 그 정도로 오른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반감기 직후에는 비트코인이 안 오르나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반감기가 오면은 채굴자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전에는 2개의 비트코인을 팔았는데 이제 1개로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네, 그래서 수익성이 쪼달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이제 그거를 빨리 이제 시장에 되팔고 나가지고 이제 현금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은 재무 상태가 약한 그 철구자들이 먼저 나가 자빠지게 되고 있고요. 나가 자빠지면은 걔네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그럼 이제 강한 채굴자들만 남는데 얘네들은 재무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채굴한 비트코인을 즉시 시장에 갖다 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폭등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이것도 비슷한 그 논리예요. 이제 반도체 가격이 높으면은 모든 업체들이 이제 해피하게 반도체를 팔지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출혈 경쟁 또는 뭐라고 했냐, 그냥 친게임이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약한 업체들이 나가 자빠지게 되고 강한 업체들만 남고, 강한 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이제 다시 가격을 이제 스스로 올려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올랐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수많은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더 많아져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그 이 고래들이 알트코인을 펌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막 돈을 때려 박으면서.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그 펌핑할 자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돈을 이제 쭉 번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알트코인을 펌핑해가지고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뭐 지금도 뭐 해도 뭐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어떤 코인들을 주목하냐 하면은 최근 2달 동안에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2달 동안에 오른 알트코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확인해봤는데 놀랍게도 톤코인이 60%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최근 2달 동안에 그리고 WIF가 30% 정도 이제 올랐고 BNB 마이너스 코인도 이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이제 거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코인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2차, 3차 반감기 때도 조정장 때 비트코인보다 덜 떨어지고 잘 버틴 코인들이 그 후에 날아갔는가 그걸 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 안 해봤어요. 오늘 아이디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뭐 톤코인 같은 경우는 그게 텔레그램에서 이제 만든 코인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메신저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한국에서도 요즘 텔레그램을 쓰는 사람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텔레그램 안에 월렛이 있어요. 이제 코인 월렛이 있어가지고 거의 톤코인을 갖다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톤코인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텔레그램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 톤코인으로 페이먼트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페이 쓰는 것처럼 카카오페이 단점은 무엇인가? 카카오라는 쓰레기 같은 회사가 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별로인데 톤코인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무슨 거래를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이 톤코인을 많이 밀고 있기도 하고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퍼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사실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훌륭한 메신저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코인의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내레티브 때문에 그 최근 2달 동안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텔레그램이 60%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올라가는 거를 사는 팬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걔네들을 이제 잘 봤다가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오면 그때 사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비트코인과 걔네들이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게 다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소위 비트코인이 20% 빠졌는데 70% 빠진 코인들이 나중에 또 10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분석해 봐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보다 조정장에 훨씬 더 많이 코인은 어떻게 되는가.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좋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생각 안 해봤네요. 그때는 이제 될수록 시금을 전폐하고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회사로 나가지 말고 휴가를 쓴 다음에 집중하고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두 푼 버는 것보다 그때가 사실 돈 벌 때죠. 일단 그 가장 기기적으로 쉬운 방법은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하락했을 때가 하나 있고요. 물론 근데 그때는 이미 알트코인들이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1, 2부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 마지막 미친 장에는 언젠가 비트코인이 더 안 오르기 시작하는데 근데 알트코인은 지들끼리 막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거의 파이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매도를 잘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최고점에서 팔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알트코인은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더 이상 안 올라. 그때부터 이제 알람 딱 해가지고 그 예의주시하다가 그때 이제 언젠가 알트코인이 꺾이는 그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싹 팔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솔직히 저도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거 어렵거든요, 이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투자를 제일 못하는 친구 또는 투자에 완전히 담을 쌓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꽤 큰 돈을 알트코인을 갖다 받겠다 할 때 그때가 이제 팔고 나갈 기회가 또 한 번 옵니다. 제가 원래 휴먼 인디케이터로 사용했던 그 사람은 이제 4년 동안 그런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중급 레벨로 올라가가지고 인디케이터 자격을 버리고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온 사람을 찾고 있긴 한데, 근데 확실히 이제 제 근처에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더라는 걸 확실히 좀 볼 수가 있고요. 제 영상 조회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죠.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제 영상이 떡상을 하면은 제 유튜브 상황은 좋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 조만간 코인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팔 사람밖에 남지 않은 건데 그러면 이제 장이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2월 3월에 좀 그런 위기가 오지 않느냐 싶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장이 좀 빠져줘가지고 관심이 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도 그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이죠. 김치 프리미엄 한 2%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그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다시 수그러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조정장 없이, 안타깝게도 비트코인과 주식 역사상 그런 장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원하는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올라가는 거죠, 물론. 예, 근데 그렇게 오진 않습니다, 장이. 코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